자, 이번 추석 연휴 상당히 깁니다. 이동보다는 휴식, 또 기대보다는 부담으로 요약이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데 상당수가 이른바 집에 콕 박혀 있고 싶다, 집콕을 택했고 밥상머리 대화 1순위는 물가와 민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치권 역시 추석 명절 밥상머리 민심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살펴보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8세 이상 1000여 명 대상으로 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3%로 가장 높고 김민석 총리 14.3%,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 12.4%, 정청래 대표 8.9%, 한동훈 전 대표 순인데 자, 장동혁 대표가 가장 높은 순위라는 사실, 일단은 제1야당 대표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재미있는 것이 제가 좀 쭉 더해봤어요. 국민의힘 출신 현직 의원이라든가 지자체장이라든가 쭉 더해봤더니 국힘 출신이 40.8%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 인물들 쭉 더해봤더니 41.2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9. 글쎄 물리적으로 그냥 더해봤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 3대 특검 수사가 한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성환 교수님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냥 한번 재미로 볼 수는 있겠네요. 일단 이 여론조사를 봤을 네. 때요, 우리가 이제 착시 현상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이 싫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의 시야가 어디로 가냐면 다음 대통령 각.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정권을 되찾아오지? 그럼 다음 선거에서 우리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머릿속에 현재보다는 미래의 것들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응답하시는 분들도 신나서 응답하실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당장 우리가 정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니까요. 예. 반면에 여권 지지층은 이제 갓 100일 된 대통령이 있어요. 이걸 왜 하지? 그럼 그 대통령 이제 갓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후임자나 또는 미래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 있다. 현재를 갖다가 훨씬 더 바라보는 시각이 높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김민석 총리라든지 또는 조국 전 대표 이런 분들 정도만 이제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 현재 그 차기 지지도 조사는 그런 좀 착시 현상이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지금 여야 대치 구도 그리고 이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대치 구도 속에서 언론의 중심에 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출 빈도가 있는 그렇죠. 분들. 특히나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장외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노출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 또 젊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집중도가 좀 높은 그런 면을 갖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기 초반, 그러니까 이제 갓 100일 지난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차기를 얘기한다는 건 너무 먼 얘기입니다. 과거 돌이켜보면 임기 3년 넘어가는 순간에도 사실은 그 당시 1등을 했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40% 넘게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는데 다음 대선에서 사실 이렇다 할 성적표를 얻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하면 현재의 어떤 구도, 그 다음에 언론 노출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재미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대현 평론가도 박찬환 교수 말씀에 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2000년이었죠.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당시 200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노무현 당시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 2% 대선을 2년 남겨놓고 불과 2%의 지지율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이 2년 뒤에 있었던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장동혁부터 김경수까지 이분들 모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조사는 너무나 이른 조사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조사를 왜 하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좀 튀는 어떤
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3.3%가 잘 모름이고 2.3%가 기타인데 기타 혹은 잘 모름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자면 지금의 1등이 그 앞으로 4년 넘게 남은 대선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거의 없었다. 심지어 2017년 그 당시 거의 40%를 넘겼던 대선 후보 지지도 이낙연 당시 정치인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은 뭐 거의 자취를 감췄고요. 2019년에는 이제 보수 정당으로 치면 황교안 당시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1위였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부정선거에 빠져 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는 분석일 거고 현상적으로 좀 보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야당의 후보와 여당의 후보가 사실 교차하면서 그 합친 모수가 거의 비등하게 나온다는 거는 계엄과 내란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 가고 있는 수순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국민 민심의 동향을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실은 약간 결이 다른 형태로 이분화되고 투트랙으로 좀 나가고 있다. 그게 여론조사상에도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이런 동향적인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중요한 이유는 연휴가 길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6월 뭐 어떻게 보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 큰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 당에 힘을 좀 실어줄까? 여론조사 업체별로 결과 좀 보죠. 내년 6.3 지방선거 지지후보 정당은 어제 발표한 에이스 리서치 더불어민주당이 38.5, 국민의힘이 36.8,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6이고요. 그렇다면 여야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돼야 하느냐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거는 정당 지지율과는 좀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당 후보가 44 그리고 야당 후보가 많이가 39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글쎄요. 정권 교체 뒤 첫 선거 보통은 중간 선거 성격 또는 뭐 평가적인 성격이 의미가 있어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사례가 바로 붙어서는 많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선거가 펼쳐지면 또 야당이 이긴 경우가 좀 많고요. 자, 김대현 평론가님, 민주당이 이번 선거 좀 안심해도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그 선거 이력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년 내에 치러진 선거는 대체로 집권 여당이 우세했고 심지어는 압승을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를 한다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예측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이 얼마만큼 살아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치러지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두 차례의 중간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첫 번째 중간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28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또 다른 중간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조차도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과연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 구도를 짤 수 있는가에 저는 키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 봐도 스스로 자력으로 선거를 이긴 것보다는 상대 진영이 와해되거나 붕괴됐을 때 얻는 반사 이익으로 선거를 승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경쟁하고 있는 경쟁 정당이 얼마나 살아날 것인가, 재건될 것인가가 키포인트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이제 내란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 저것이 일정 정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상에서 약간의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지금 조금만 잘하면 그러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내년 지방선거도 정말 해볼 만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려면 추미애, 정청래 이런 분들이 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공격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뭐 선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민주당도 자력으로 성과로 이재명 정부가 만드는 성과, 민주당이 만드는 성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승리를 해야지 이게 어떤 대형 선거의 그 여파나 그 훈풍을 타서 다시 승리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민심을 제대로 읽는 혹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 결과일까라는 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당, 야당, 당 대표들에 대한 직무 평가 어떨까?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모두 부정 평가가 한 10%포인트 정도가 더 높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높은데 글쎄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여야 수장 역할이 좀 중요할 텐데 박 교수님 두 대표가 이 지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청래 뭐 민주당 대표나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지금 구도를 보면은요 대결 구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도 확장성 외연 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더 목을 매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올해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새로운 그 당 내의 리더십,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중도 확장성보다는 팬덤, 그러니까 자신을 갖다가 단단하게 차기의 뭐 당권이든 또는 대권이든 당의 어떤 리더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지지층 결집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중도층이나 관망층에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그 소위 강성 당원들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층을 결집할 단계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40%의 긍정 평가를 받는 분들 양당 수장 모두 그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얼마만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 메가 이슈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10월 말 11월 초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내한을 하고 에이펙 정상회담 통해서 소위 미국과 중국 간에 또는 거기에 뭐 북한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제 소위 통상협상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소위 국민들이 이 정도면 선방했다. 지난번 1차 협의 때처럼 그때는 총론에서는 국민들이 그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 이제 강론에서 지금 이제 막히고 있는 건데 그 결과가 만약에 지금 상태가 최소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의 큰 흐름 자체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갈 거다. 근데 반면에 트럼프와의 통상협상이 10월 말에 있는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25% 관세 또는 보복 관세로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소위 중간 평가, 심판론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대표 수장들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네. 아직은 이재명 정부 초기고 또 이재명 정부의 가장 당면한 문제 경제와 민생이라고 하는 화두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통상협상이 결과물이 어떨지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에이펙에서의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또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하셨는데 자, 지방선거를 하면 빅3가 가장 주목받죠. 뭐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우리가 이 세 군데 광역단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경기도지사 상당히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접전이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역시 여기서 경기도를 가져가는 여 또는 야가 선거를 승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벼르고 있죠. 바로 경기도지사. 과연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금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53.5, 국민의힘 투표다 33.8입니다. 기타가 4%인데 자, 이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좀 벌어져 있는 약 20%포인트 벌어져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박정환 교수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돌이켜 보면 됩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졌거든요. 네. 선거 결과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전 지역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랬죠. 그만큼 이제는 뭐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30, 40대 젊은 유권자층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주거하고 있는 이 환경이 인구 구조학적인 환경이 가장 이제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른 어디보다도 민주당 쪽을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경기도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또 현직 지사 프리미엄도 있고 물론 뭐 누가 또 당내 경선을 통해서 뒤집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경기도는 사실 민주당을 이기기 어려운 구도 아니냐 뭐 이렇게 대체로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이 우세할 거다 예상을 해 주셨는데 현직이 김동연 지사죠. 거기에 추미애 현 법사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 거다 이런 관측이 강한데 추미애 등판설 때문일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붙여서 추나 대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후보 자천타천 거론되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나경원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정작 나경원 의원은 오늘 한 종편 라디오에서 나는 서울에서 올해 의원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는 서울에서 국회의원 오래 안 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지역구도 옮기게 되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추미애의 경기도지사 출마 그리고 나경원의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출마 이건 그 이른바 정치공학적으로는 우리가 좀 거론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보면 둘 다 김칫국을 심하게 좀 들이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그 오세훈 시장을 누를 만한 경쟁자가 국민의힘에 없다. 더 나아가면 민주당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후보들조차도 오세훈과의 여론조사에서 다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고 경기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김동연 현 지사가 재선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김동연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자 그의 경쟁자로서 그러면 국민의힘 야당에서 경쟁 후보를 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지역은 이미 민주당이 거의 정치적으로 석권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현역도 지금 많지가 않아요. 국회의원, 국민의힘은요. 네, 국회의원 110석 가운데 아마 9석인가 밖에 국민의힘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밭이 민주당 밭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역의 국회의원도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거기다가 경기도지사를 출마할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안철수, 뭐 김은혜 요 정도이지 지금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추나 대전으로 한번 붙여서 뭐 이렇게 하자는 약간 장난기가 발동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상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을 것은 추미애의 등장입니다. 제가 추미애라고 하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미애가 전면에 등장하면 노무현이 탄핵이 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이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추미애가 전격적으로 정치권 전면에 민주당 전면에 등장했는데 그 날갯짓이 네. 어떤 부작용과 파장을 낳을지 저는 지금부터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게 경기도로 옮겨가지 않고 아마 중앙 정치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후과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좀 부정적인 어떤 결론을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직 시간이 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번엔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시선을 옮겨보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때 아닌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른바 항명 파동인데 특검만 예외적으로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모순이라면서 파견 검사 40명 정도가 원대 복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항의일까요? 하소연일까요?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항의가 되려면
40명이 사표를 써야 되겠죠. 네. 그 정도 결기가 없이 그냥 툴툴대는 식의 일종의 하소연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그냥 단순히 공직자라는 걸 제외해 놓고 어떤 직업적 집단이 결기를 보일 때는 그 결기는 매우 매섭고 또 아주 정확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검찰이 보이는 모습은 과거 정권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추진했으니까 그 당시에 결기 있게 정권과 맞붙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다. 오히려 그보다 굉장히 약해졌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약간은 좀 현실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좀 피해가려고 하는 느낌이랄까? 전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항의 표시 정도, 하소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 특검에 지금 나가 있는 분들이 뭐 일정 정도 그런 하소연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민주당이든 아니면 특검 검사든 그러면 수사진을 좀 교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굳이 하기 싫고 툴툴대는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까? 만약에 근데 민주당이 그 수사진을 모두 물갈이하라라고 하는 주장을 못 한다. 그것은 또 다른 비겁함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특검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이 특검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매우 중요한 정말 절체절명의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소연을 한 검사도 문제지만 지금 이 특검을 주도했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뭐 특검이나 민주당이나 이들도 또한 한편으로 비겁함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3개 특검에서 싫다 혹은 뭔가 일하기 싫다 뭐 이런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임은정이나 뭐 이런 새로운 분들로 해서 채워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나머지 수사를 하라. 그것이 개혁을 추동하고 100%여야만 한다라고 강박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임은정 지검장이죠. 한 서울 북부지검의 부장판사가 임은정만 수사 자격이 있는 유일한 검사 아니냐 이렇게 에둘러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개 공격이나 마찬가지인데 박찬원 교수님, 여론은 일단 검찰청 폐지가 좀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반응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이번에 파견 검사, 특히 이제 민중기 특검의 파견 검사들에서 유독 좀 어떻게 보면 집단 항명으로 읽히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동자들을 보면 남부지검 출신 검사들입니다. 과거 특수부의 후예들인데 결국은 그 지난 3년 동안의 검찰공화국의 영화를 누렸던 분들이 불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특검에서는 예를 들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또 검사들끼리 모였거든요. 근데 불만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검찰 내부 일부, 특히 특수부 출신들 검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 사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던 분들이 이제는 개혁의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불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불만에 대해서 국민들이 옹호를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 불만을 검찰의 독립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 검찰에 대해서 그래도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런 이제 작업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그렇죠. 계세요. 윤석열 계속. 정부의 변호인을 자처했습니다.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방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압수수색한 관본권 띠지까지도 사라지는 이런 게 무슨 검찰입니까? 좀 그런 점에서 여론을 뒤집기는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는 뭐 소위 불만의 표명, 그것도 과거 2011년인가요? 그때도 중수부 폐지 논란이 있을 때 당시 특수부 검사들이 태업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출근도 안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 결기가 아니고 저희 수사 끝나면 돌아갈게요. 이거는 뭐 이제는 뭐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형국가 아니냐. 그리고 그것의 책임을 갖다가 일부 개혁에 공감하는 뭐 임은정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돌리기에는 왜 이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들 스스로가 소위 말해서 검찰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명품백 수사를 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치모터 사건 수사 못하고 이랬을 때
내부에서 뜨거운 단 한 줄의 비판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안 왔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해야 되지. 일부 뭐 이문정 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하냐? 전혀 공감들이 이루지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말 그대로 특별 검사죠. 검사들이 주축이어서 추가적인 집단 행동이 없다고 그래도 만일 일부가 이탈해서 수사 검사와 재판을 받는 검사가 달라진다면 또는 태업으로 대응을 한다면 특검 수사에 지대한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가 상당히 절실한데 박찬호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뭐 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 친정은 지금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다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왜 우리는 특검 와가지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냐? 이게 말이 되냐? 누가 답 좀 해봐라. 나 억울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특검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가 되게끔 국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특검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공직자가 파견 왔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특수부 수사 후에 검사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다만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가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통일교 수사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짧은 시간 내에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 다 끝내서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선수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검사를 바꿔서 어떻게 다시 수사를 합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민중기 특검이 지금 과도기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좀 그런 점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저는 뭐 검찰을 뭐 어떻게 개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잡혔지만 검찰이 이제는 뭐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대세를 막기 어렵고 그렇다면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 쪽으로 저는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1년 동안 이제 정부가 그것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고 또 경찰이 과거 검찰이 해서 소위 말해서 절대 권력으로 갔던 것처럼 경찰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막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같이 만드는데 저는 검찰도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본인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위상, 검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지만 검사의 그런 미래의 위상은 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개선안을 내놓고 기여를 하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등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중수청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검사들은 사실은 엘리트 관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수천 명이 되고 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 모든 인력이 어느 순간 중심을 못 잡고 제자리를 못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타를 상실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그 손실은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년에 수십만 건의 수사와 기소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시켜서 일을 할 텐데 지금 검찰을 저렇게 이제 산산조각 내는 것이 일부 검찰 정치 검사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 마치 모든 검찰이 그랬던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약간 하소연을 할 만하다. 그건 뭐 당연히 있을 법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선택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쥐게 됐습니다. 법으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그런데 검사들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역할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1년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이것을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던 정도 수준에서 이를테면 검사에게 경찰이 해왔던 보안 수사를 다시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정도를 주는 이런 절충안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열하지 않고 사실 정부 조직을 정말 잘
어떤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대통령의 역량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봅니다.